정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또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뭐 정말 정치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런데 정치가 뭐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그에 관한 영화를 또 한 편 가져오셨다고요? 네, 관련된 영화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정치권이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범죄 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이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또한 OTT 서비스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관련 드라마나 영화가 뜬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정치인 A의 이름을 넣으면 아수라나 내부자들이 뜨고 B의 이름을 넣으면 검찰 드라마 비밀의 숲이 뜨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비리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닌데 미디어가 너무 자극적으로 정치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오늘 이제 관련된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혹은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당사자인 시민으로서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은 또 뭐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떨 땐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주행하는 작품들이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작품이 역시 아수라인데요. 아수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가상의 도시인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직폭력배와 결탁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시장과 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둘러싼 이제 어떤 사건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안남시장 박성배 역의 황정민, 박성배의 뒤를 캐는 검찰 역의 곽도원,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박성배의 개 역할을 하는 형사 역의 정우성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박성배라는 시장은 천당 위에 분당, 분당 위에 안남, 안남시를 부자 동네로 막 이렇게 외치면서 네. 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토건 세력 시장인데요. 그 개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기도 하고 뭐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대량의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고 시장이 네, 이런 이제 비리들을 저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예견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역을 난개발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특정 세력이 담합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일은 한국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었던 일이고 안타깝게도 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슬프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수라가 뭐 대단히 새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은 아수라가 대장동 얘기를 뭐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는 것에 그치면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또다시 누가 민관 개발이라는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살피는 일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영화라는 거는 어떤 한 부분의 문제들을 현실에다가 한번 경종을 울리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이제 네. 거기서부터 문제를 끌어와야 될 텐데 어쨌든 아수라가 이번만 역주행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역주행을 여러 번 역주행을 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 개봉 당시에는 주연 배우들의 그 흥행 영향력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흥행 성적을 보였습니다. 안 떴었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까지 막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여러 이유에서 영화가 대중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어요. 무엇보다 이게 영화 끝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한 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명쯤 되는 등장인물들이 한 장소에 모여들게 되는데 예. 그곳에서 난투전이 벌어지고요. 연루된 인물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스포일러이기는 한데요. 그러네요. 한 40분 정도 이런 폭력의 스펙타클이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런 파국적인 엔딩, 그러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그렇죠. 파국적인 엔딩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영화의 대중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세계가 다 망했다는 어떤 파국적인 정조 덕분에 아수라는 한국 영화에서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흔하지 않은 결말. 네, 흔하지 않은 결말 때문에 흔하지 않은 팬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안남 시민으로 자청하는 열성적인 팬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아수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아수리언. 네, 그래서 대중이 외면한 영화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팬덤으로 주목을 좀 받았고요. 이후에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불안당원이라는 팬덤이 또 있어서 영화마다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흥행하지 않으면 열성적인 팬덤이 등장해서 이 영화를 흥행작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소수의 열성적인 팬덤의 지지를 받던 영화가 역주행을 했었던 첫 번째 계기는 2018년 7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 성남 조폭 사이의 유착설을 보도하면서였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관련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네. 직접 아수라를 언급한 거죠. 영화가 따로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영화가 영화 이상의 아우라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의 경우에는 안남시의 모델은 성남시가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건 고담시를 모델로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담시라고 하는 건 배트맨이 활동하는 그래요. 완전히 타락한 한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성배의 모델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감독은 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흥미롭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SBS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영화가 아수라만이 아니고 아수라 말고도 그런 영화들은 계속 좀 이렇게 관심을 받겠어요. 이런 네. 것들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권력형 비리를 빼면 21세기 한국 영화사를 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화의 기초 소재가 되고 있는 네, 거군요. 굉장히 사랑받는 소재이고요. 네. 생각해보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장르가 사극과 한국형 느와르 장르거든요. 두 장르 모두 권력을 둘러싼 암투나 만행, 뭐 협작 그러네요. 이런 걸 그리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나 한국형 느와르의 하위 장르로 검사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 네, 그야말로 검사가 주인공인 영화들인데 네. 류승환 감독의 부당거래를 시작으로 그러네요. 내부자들이나 더킹, 검사외전 이런 영화들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검사들을 중심으로 부패한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근데 이 영화들 안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이 진양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현실에서 막 드러나니까 있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들이 이런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 소비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도 있는 거죠. 영화를 그냥 허구로 즐기는 게 아니라 또 대중들은 현실과의 접점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봤던 얘기가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검사 영화를 네. 좋아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는 아수라보다는 내부자들이 더 많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내부자들의 경우에는 대기업 총수가 특정 그렇죠. 정치인을 스폰해주고 그 스폰서십을 연결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주필인 거예요. 언론인이고 이렇게 정치, 경제, 언론이 유착되어 있는 와중에 또 정치 깡패가 등장해요. 네. 이 정치 깡패가 언론사 주필의 딜을 봐주면서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또 운영을 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들 옆에 붙어서 권력을 비호해주는 또 하나의 권력인 검찰이 등장을 하고요. 대장동 사태를 보면 이게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시민으로서 가지는 의무는 무엇이냐면 왜 언론이 자성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언론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감찰하고 외부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정치권만 때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치 권력과 그 경제 뭐 이런 모든 부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사극과 한국형 느와르 이 장르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형 느와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느와르, 한국형 느와르. 이게 네. 미국 할리우드에서 태동한 필름 느와르 장르의 한국화된 버전이 한국형 느와르인데요. 필름 느와르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즈음부터 시작해서 전후 미국 사회의 혼란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좀 반영하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을 텐데 필름 느와르가 이제 검다라는 불어잖아요. 네. 검은 영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게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고요. 도시의 익명성과 어떤 성적인 혼란, 질서가 없는 혼돈 상태를 주제로 삼습니다. 근데 이런 필름 느와르에 꼭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어떤 캐릭터입니까? 우선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에 빠져 있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대체로 이제 직업은 탐정이거나 형사, 그러니까 진실을 추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사회적인 외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로 꼭 등장하는 캐릭터는 판무파탈 캐릭터인데요. 치명적이고 타락한 악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남성 주인공을 유혹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대체로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남자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질문은 많은 경우에 과연 저 여자가 저 파무파탈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나를 이용하고 버린 건가 아닌가?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혼란이기도 한 거죠. 필름 느와르는 기본적으로 전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남성의 위기를 탐색하는 장르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렇게 남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상상력이 또 다소간 여성 혐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형적인. 네. 자, 르와르 얘기하니까 홍콩 느와르가 아무래도 우리는 더 이제 떠오르고 주윤발, 그렇죠. 장국영 이 인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영웅 본색. 네, 맞아요. 이게 필름 느와르가 홍콩으로 가면 홍콩 느와르가 되고 한국으로 오면 한국형 느와르가 되는데요. 네. 홍콩 느와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홍콩의 중국 반환이 결정이 그때였군요. 되면서 또 이 사회적 혼란이라고 하는 게 남성의 불안으로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주윤발의 눈빛, 장국의 눈빛 이런 게 홍콩 느와르를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한국형 느와르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 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전통적인 가치가 흔들리던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중훈 심혜진의 게임의 법칙이나 정우성 고소영의 비트 같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흥행을 좀 하기 시작했고 특히 IMF 이후에 이제 주목을 받는 장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개 숙인 가장으로 설명되는 이 경제적인 재난이 남성의 어떤 위기로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한국형 느와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한국형 느와르에는 판무파탈이 없다는 점인데요. 사실 IMF 이후에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여성 캐릭터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느와르에는 판무파탈 대신에 다르네요. 옴무파탈이 등장합니다. 옴무파탈. 남자를 위협하는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로 축소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접대용 선물. 그러니까 뭐 내부자들에서 왜 술 마시는 장면 이런 데 등장하는 여성들 혹은 두 번째는 남자의 약점. 그래서 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약점. 세 번째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그래서 더킹에서 이제 주인공 남자가 부잣집 딸과 결혼하면서 신분 인싸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설정으로만 등장하면서 사실은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사라졌었고 이 여자들은 결국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이런. 근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들이네요. 네, 주로 스쳐 지나가는 주변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한국형 느와르에서의 여성 캐릭터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대장동 사건에서도 여러 힘 있는 법조인들의 줄을 대고 있던 화천대유 대표가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정치, 형님 경제, 뭐 형아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 비리의 핵심에 놓여 있고 이 네트워크를
깨야 권력형 비리와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요즘에 또 많이 언급되는 영화 볼만한 네. 게 있다면 관상이라는 영화가 관상. 수양대군이 관상쟁이에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었던 그 영화인데요. 네. 왕자를 손에 쓰고 나오신 분 덕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봐야 우리가 되겠네요. 네,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망타령을 좀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권력형 비리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다룬 영화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